오늘은 이제 효모균과 유산균과 이제 초산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제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현이 되고 그 대사 성분이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 가지 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효모균을 이용해서 혹은 순수하게 효모균만 이용해서 빵을 만들었을 때가 이제 가장 기호성이 높습니다. 빵은 가볍고 부드러운 빵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효모균을 이용하면 가볍고 부드러운 빵을 만들 수 있는데 현대인들이 이제 소화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유산균을 쓰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초산균에 의한 초산 발효까지도 써요. 그래가지고 이 초산 발효가 나는 아주 신빵은 그냥 먹는 건 아니고요. 육고기랑 같이 이렇게 먹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초산 발효. 우리 독일 빵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도 이제 독일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기 쉽죠. 추우신데 그 초산 발효까지 이제 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유산 발효. 이제 그런 이제 알코올 발효, 유산 발효, 초산 발효를 일으키는 균인 효모균 그리고 유산균, 초산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뭐 잘 나와 있지만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 말고 우리가 이제 빵이라고 하는 빵의 관점에서 이제 균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효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모라고 하는 것은 효소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장명한 이름인데 효소의 어머니. 왜 효소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짓게 됐냐면 그 효소의 존재를 알게 된 게 이 효모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이 효소라는 게 있다라는 존재를 알게 된 계기가 효모이기 때문에 이름을 효모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효모는 효소의 어머니, 혹은 발효의 씨앗이라는 의미로 또 써요. 발효의 씨앗, 효소의 어머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효모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효모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재는 미생물 박사님이 쓰셔서 미생물학적으로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죠? 미생물학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데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메커니즘적인 관점에서 효모를 좀 보면 우선 효모가 식물인지 동물인지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얘가 식물이냐 동물이냐. 식물과 동물의 차이는 움직임의 유무죠. 편모가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그 편모의 긴 실 같은 거 편모인데 그 털이죠. 편모가 뭐 하나 있는 것도 있고 아시다시피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편모에 의해서 움직임이 있는 미생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미생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모는 움직임이 없어요. 유산균과 마찬가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식물에 들어가요. 식물에. 그리고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효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식물의 특징은 움직임이 없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제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자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서 이제 바깥에서 에너지원에 이제 단당류가 되거든요. 에너지원을 이제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양소도 있어요.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이제 조절 영양소들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산 무기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질소 같은 그다음에 지방을 구성하는 성분들, 그다음에 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식물과 마찬가지로 효모는 인산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무기질은 칼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식물이에요. 그래서 식물이다 보니까 근데 질소라는 게 필요해요. 질소.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일단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효모는 식물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는
효모를 공장에서 만든 효모를 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뭐 만든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냥 빵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냥 제자 만든다라는 의미로 자가제 공장제 할 때 제자로 해가지고 만든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정식 정균이 있긴 하지만 표현은 재배라는 단어도 써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드는 데 있어서 얘가 이제 운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불납을 형성해요. 불납을 형성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직접 배양을 하지 않고 기성품을 써도 그렇고요. 써도 그렇고 우리가 또 배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효모가 운동성이 없기 때문에 효모를 균질하게 분산을 시키지 않으면은 몰린 곳에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반죽이라고 하는 큰 땅을 생각을 합시다. 예를 들어 물일 경우에는 물이 흐르면은 물을 따라서 흐르면서 어떻게 돼? 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반죽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균질화돼서 반죽 속에 효모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자 몰린 곳에 쏠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모를 밀가루 전체 반죽에 어떻게 균질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넣는 게 더 효과적일까? 가루에다 그냥 푹 집어넣는 게 그죠? 좋을까요? 아니면 물에 풀어서 넣는 게 균질화가 더 용이할까요? 이건 저는 당연히 물에 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론이라는 게 이제 또 우리가 증식을 시킬 때는 코론이를 형성한 분집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다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영양 성분이 고갈이 되면 애들이 이제 알아서 움직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여기 먹이 없네? 하고 이제 각자 어떻게 돼? 먹이가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코론이 운동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그냥 모여 있다가 어느 정도가 되버리면 다시 어떻게 돼? 위축이 되고 수축이 되는 코로니가 수축이 되는 확장을 못하고 수축이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코로니를 깨뜨려서 분산시켜야 된다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다? 효모가 운동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책에는 이제 그냥 그렇게 뭐 식물이다 뭐 이렇게 운동성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리고 인산, 칼륨, 질소가 그러니까 포도당, 과당 이런 것만 주지 말고 이런 무기질, 질소 이런 걸 주면 더 잘 자라요. 더 잘 자라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식물이기 때문에 그 자연계에서의 질소는 어떻게 식물에게 공급이 되냐면 땅 속에 있는 질소를 만들어내는 미생물에 의해서 식물에게 질소가 공급이 되고, 또 하나의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비 오는 날 천둥이 치잖아요. 비가 오는데 천둥이 치면 질소가 만들어지면서 땅 속에 질소가 충전이 돼요. 자연계에서는 이 두 가지 현상에 의해서 땅에 질소가 충전이 되고, 질소가 충전이 될수록 어떻게? 균이 잘 자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간이 이제 이런 자연의 현상에 의해서 땅의 질소가 인산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거름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 칼륨도 이런 게 들어가면 이런 게 땅에 충전이 되면 잘 된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인위적으로 비료를 넣는 거죠. 황산, 염산, 아모늄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래 아모늄을 갖다 이제 땅에 나니까 초봄에 이게 시골에 가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그렇잖아요. 시골 냄새가. 그게 뭐든 그 황산 아모늄이라든지 염화 아모늄, 인산 아모늄 같은 걸 갖다 비료를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화학 비료를 주게 되면 잔여물로 뭐가 나면 토양에 황산, 인산, 염산이 이제 축적이 되면서 땅이 산성화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주 작아요. 그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공부하면 인산 칼륨 질소가 배지에 있으면 더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화학 첨가물을 갖다 집어넣는 거, 배합을 할 때, 그러면 이제 분해가 이런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질소가 배지에 공급이 되지만은 잔물로 뭐가 나와요? 그 무기산이 남게 되고 그 무기산이 그대로 이스트에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네, 황산이나 염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성장 촉진제가 되는 거예요. 항생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pH.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이로운 균들은 이제 변질, 병원성 균이라든지 부패균의 이제 기량과 경합에 있어서 약하기 때문에 기량과 경합에 있어서 약하기 때문에 우위에 점화할 수 있게끔 pH를 낮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pH가 4로 떨궈주면 이제 식중독균들이 다 제압이 됩니다. 식중독균들이. 그래서 pH 4로 떨구기 위해서 유기산을 넣지 않고 무기산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죠? 이 관점에서 이제 효모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효모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효모가 식물이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식물이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효모가 식물이냐, 동물이냐, 동물이냐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효모를 이용해서 빵에 투입하거나 증식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모가 지금 이제 책에는 이제 아카데믹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형태적인 부분 좀 한번 말씀드리면, 효모가 이제 우리가 쓰는 효모는 이제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미경으로 한번 보면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효모는 원형으로 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계란형도 있고 타원형도 있고 레몬형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소시지형도 있어요. 형태가 6가지 정도의 아주 다양한 형태가 있다라는 거고요. 크기는 한 일반적인 자연에 존재하는 효모는 3에서 4 미크론 정도. 미크론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10cm는 1cm는 10mm로 이루어져 있고요. 1mm 하면 눈으로 보이죠? 가시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1mm를 천등분한 게 바로 미크론이에요. 그러니까 3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은 1mm를 천등분한 다음에 3개, 1000분의 3mm가 3미크론, 4미크론은 1000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눈에 절대 안 보이겠죠? 가시권 안을 이제 벗어나게 되는, 그렇게 크기가 작아요. 자연계에 있는 효모는. 근데 인간이 이제 배양하는 효모는 효모가 그거보다 3배 이상 커져요. 8에서 9미크론까지 크기가 커져요. 그러면 느낌이 안 오죠. 둘 다 뭐 인간이 이제 만들어낸 효모나, 인간이 이제 어떤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낸 효모나 그렇지 않은 효모나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크기가 느낌이 안 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뇌치를 이렇게 해서 옥자 영화 알잖아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뇌치를 옥자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당연히 유전자 조작을 했겠죠. 아셨죠? 유전자 조작을 해서 크게 직경이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그런 엄청난 크기로 만든다. 그게 이제 바로 GMO다. 크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증식은 이제 무성생식을 기반으로 하고 유성생식을 하는 변종도 있어요. 변종이라고 할 수 없고 특이한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유성생식을 하는 애들을 효모를 가지고 형질 개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성생식을 하는 약간의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효모는 이제 무성생식을 한다. 그래서 모세포, 어미세포에서 딸기세포 추화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생식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는 세포벽이 없는 원식. 세포벽에 따라서 이제 원핵이냐 진핵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원핵세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와요. 이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책을 통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알면 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시험 볼 때 이제 배웠던 얘기는
뭐 효모가 가지고 있는 효소의 종류,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여러 환경 조건 중에서 이제 빵 반죽을 만들 때 효모에게 주어지는 환경 조건, 이게 이제 온도가 가장 중요하죠. 온도 몇 도에서 활성이 가장 좋으냐, 뭐 이런 문제가 이런 얘기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제 하고자 하는 관점은 이럽니다. 우리는 기존의 효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모를 직접 배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우리가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배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미생물 학자들은 이 효모를 두 가지 관점에서 말이냐, 효모를 미생물 학자들이 직접 선별해가지고 실험실에서 증식시킨, 뭐 이렇게 좀 개량을 해서 증식시킨 효모를 무슨 효모라고 부르냐면 이 효모를 이제 컬처 효모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컬처 효모. 미생물 학자들은 이제 배양 효모, 이 배양 효모의 상대 개념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일드 이스트라고 해서 야생 효모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양 효모와 야생 효모의 차이가 뭐냐? 차이는 이겁니다. 차이는 아주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이제 정의가 자연계에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효모들이 있어요. 천여 종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층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속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300 몇 가지 그렇게 하고 종으로 나누면 뭐 되게 층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그냥 책 한 얘기 하는 거예요. 천여 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이제 효모를 이용해서 만들고자 하는 발효식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발효식품에 가장 적합한 효모를, 적합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효모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자연계에서. 분리를 해서 증식을 시키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연계에서 채취해서 우리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식품 제조에 가장 어울리는 효모를 채취해서 배양을 하면은 그냥 와일드 이스트 배양하면, 근데 이게 그 형질을 개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효모 중에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발효식품에 가장 어울리는 가장 적합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효모를 다 분리를 한 다음에 채취한 다음에 형질을 개선시키는 거예요. 개선시켜서 배양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컬처 이스트라고 하고, 와일드 이스트는 그냥 그 형질을 그냥 가지고 있는 애들 그냥 뺀 그 정도 그냥 채취해서 배양한 그런 게 와일드 이스트. 아셨죠? 그래서 왠지 그래서 와일드 이스트, 그래서 컬처 이스트나 와일드 이스트나 둘 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효모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효모니까 전부 다 둘 다 뭡니까? 내추럴 이스트. 천연효모. 아셨죠? 천연효모이다. 그래서 그 천연효모라는 단어는 학계에서는 쓰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컬처이스트와 와일드이스트의 차이는 뭐다? 형질을 적합하게 개선시키느냐, 형질을 개선시키지 않느냐. 이 형질을 개선하는 게 이제 GM을 하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거죠.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을 한다든지 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형질 조작을 하는 게 컬처이스트, 그렇지 않은 게 와일드이스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컬처이스트는 이제 단일종으로 이루어지죠. 하나의 이제 단일종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단일종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 식품마다 효모가 다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효모를 석유를 만들 때도 효모를 이용하고요. 사료 만들 때도, 아셨죠? 소의 사료를 만들 때도 효모를 씁니다. 그럼 된장은 당연히 효모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술 종류를 만드는 효모가 다 종류가 다르고요. 맥주도 1000여 종이 넘는다고 하는데 다양한 효모, 크게 이제 두 가지 효모로 나누어져요. 고운 발효 맥주와 저온 발효 맥주로 나눌 때 고운 발효 맥주,
효모가 있고 저온 발효 맥주 효모가 있어요. 따로 효모 종류가 틀려요. 그래서 효모가 되게 종류가 많다. 그러면 이제 빵 만들기에 적합한 효모를 뭐라고 불러요? 빵 효모라고 불러요. 빵 효모라고. 그래서 빵 효모가 따로 있는데 그 효모의 이름이 뭐냐면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에가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의 효모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효모를 외국에서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했는데 SBC 그룹에서 우리의 효모를 발견해서 우리의 이제 사냥, 우리의 식재료에서 누룩이라고 하죠. 우리의 식재료에서 효모를 발견해가지고 했다. 배양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수입 대체 효과와 더불어서 우리의 이제 효모를 이제 착취해서 배양해서 빵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법적으로는 이제 세레비시에라고 하는 종만 빵 효모예요. 그래서 빵 효모고 빵 효모는 천연 효모예요. 다 천연 효모라고 천연 효모라고 얘기하지 않고 천연 팽창제라고 이야기해요. 천연 팽창제는 세레비시에만 효모 중에서 세레비시에만 천연 팽창제로 이제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SBC 그룹에서 서울대 그 미생물학과 뭐 자연학과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만들어낸 배양해낸 효모는 세레비시에 중에서도 이제 종인데 아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종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적인 게 아니라 이제 유전자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복잡하겠죠. 그래서 아종을 발견한 거다. 또 아종, 세레비시의 아종도 되게 많은가 봐요. 그 중에 이제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는 것을 뭐냐면 이게 이제 이것을 이제 디스를 해야 되잖아요. 형질을 이제 개선시킨 이거에 대한 이제 디스가 바로 이제 우리는 뭐냐면 이것을 배양효모라 부르지 않고 우리는 이 얘기 드렸잖아요.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성장 이제 항생제를 집어넣어서 배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공장제 효모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자가제 효모는 와일드 이스트가 되잖아요. 자가제 효모가 있는데 이때 이제 자가제 효모는 와일드 이스트예요. 와일드 이스트. 자가제 효모는 자연 그대로의 효모인데 와일드 이스트야. 그러면 이제 소비자에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제가 야생에 이렇게 딱 있는 효모를 이렇게 직접 채취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빵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이제 공장제 효모, 자가제 효모, 효모라고 이렇게 한정 지어서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좀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공장제 효모,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만드는 것은 천연효모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일본 책에 천연효모라고 이제 한자로 천연효모라고 이제 쓰여져 있었는데 요걸에 와서는 이제 자가제 효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자가제 효모보다는 뭐라고 부르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냐면 자가제 뭐라고 불렀냐면 발효 미생물이라고 부르고 이 자가제 발효 미생물을 여러 종류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플로라라고 불러요. 플로라. 알겠죠? 이건 제가 지은 게 아니라 그 영국에 천연발효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플로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플로라라는 단어를 쓰시는 게 좋아요. 플로라. 그러니까 이 컬처 이스트를 공장제 효모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배양하는 미생물을 효모라고 한정 지으면 우리가 져요. 아셨죠? 효모는 발효 대사산물로 알코올을 만드는데 이 알코올이 반죽을 숙성시키는데 그렇게 강한 효과를 못 내요. 아셨죠? 그래서 이 효모라는 단어보다는 자가제 발효 미생물이라고 부르고 이 플로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플로라라고 하고 다양한 미생물 중에서 우점이라는 단어를 꼭 즐겨 써야 돼요. 우점.
가장 많은 개체수로 이스트 효모를 쓰거나 혹은 락토 바실러스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바실러스. 그러니까 락토바실러스가 뭐냐면 유산균이죠. 유산균. 그러니까 다양한 미생물 중에서 이스트를 우종으로 하거나 이렇게 우종으로 하거나 유산균을 우종으로 해서 만드는 자가제 발효 미생물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가 싱글 스피시즈는 싱글 퍼먼테이션을 싱글 퍼먼테이션. 그게 뭐라고 얘기하면 단일 발효라고 해요. 싱글 퍼먼테이션을 하지만은 이거 플로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멀티 퍼먼테이션을 해요. 멀티 퍼먼테이션. 그래서 요즘에 멀티 퍼먼테이션을 하는데 이 멀티 퍼먼테이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중 발효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다중 발효는 다중발효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다중발효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빵이 우리는 이제 이걸 멀티 퍼먼테이션을 이제 천연 발효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은 학계에서는 이제 천연 발효라고 이야기라는 단어를 안 써. 천연 발효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이 컬처 이스트를 이용하면 뭐 이게 아티피셜 퍼먼테이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연 발효도 안 써. 그러니까 천연 효모라는 단어도 없고 천연 발효라는 단어도 없어요. 아셨죠? 근데 천연 발효는 다른 의미로 쓰는 거예요. 왜냐면 천연 발효가 있다라는 것은 그 반대말로 아티피셜 퍼먼테이션이 있어요. 아티피셜 퍼먼테이션이 있어. 그 뭐냐면 화학 숙성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도 설명을 할 거고요.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공격 대상은 컬처 이스트가 아니라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공격의 타겟은 컬처 이스트가 아니에요. 컬처 이스트가 아니라 싱글 퍼먼테이션이고 알코올 발효예요. 아셨죠? 우리의 공격 대상은 알코올 발효이며 그 다음에 싱글 퍼먼테이션의 알코올 발효이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심지어는 알코올 발효도 안 시키고 효모를 이용해서 호흡을 시켜서 이산화탄소만 만드는 호흡. 그러니까 효모를 이용한 발효도 안 시키고 호흡 아셨죠? 호흡을 시키는 그런 빵. 그리고 그냥 이스트를 이용해서 알코올 발효 정도만 시키는 그런 빵을 어떻게 하는가? 디스하면서 우리는 어떤 빵이에요? 멀티 퍼먼테이션. 다중 발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중 발효. 그래서 그 다중 발효라 하면 알코올 발효도 있지만은 다른 유기산 발효도 있어요. 그 다른 유기산 발효가 방금 책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그 표면에 드러나진 않지만 적은 양이 일어나죠. 이스트를 우종으로 할 때는 유기산 발효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다양한 발효, 우리가 이제 발효하면 이제 알코올 발효와 초산 발효와 무슨 발효만 알고 있어요? 유산 발효만 알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다양한 유기산 발효들이 있어요. 구연산 발효, 글루콘산 발효, 그 다음에 주석산 발효, 사과산 발효, 호박산 발효 이런 다양한 유기산 발효가 있고 이런 다양한 유기산 발효가 함께 이루어지는 멀티 퍼먼테이션. 이것이 본질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끄집어내서 프로모션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심지어 그 국책 사업으로 한 박사님도 이걸 이제 다중발효 메커니즘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중발효 메커니즘을 천마라고 아시죠? 마에다 접종을 시켜서 마의 생리활성 성분의 효과적인 소화 흡수. 그거 이외에 이제 고추씨가 있어요. 고추가 있어, 고추 줄기가 있잖아요. 그 고추대를 분해시켜서 레스베라토를 분해시키는 게 다중 멀티 퍼먼테이션들이 있는데 이거 다 인기 없어요. 알겠죠? 막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약으로 들어가면은 잘 안 팔려. 하여튼 뭐 약으로 들어가면 근데 하여튼 원리는 그러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효모를 먼저 흔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모는 이게 식물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아셨죠? 효모는 동물이 식물이다. 왜 이게 중요하다? 운동성이 없기 때문에, 식물이기 때문에 운동성이 없어서 군락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균일하게 어떻게 하면 분산시킬 것인가 하는 거고, 그냥 배양하지 않고 빵반죽에 집어넣을 때는 분산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 수송 정도가 달라지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저는 물에 풀어 쓰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는 이제 배양하는 입장이죠. 배양을 할 때는 얘가 이제 군락을 형성하면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군락이 커지면 더 이상의 증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쪼개줘야 됩니다. 그래서 쉐이킹을 통해서 코로니를 분산시켜서 더 많은 개체수를 늘리는, 그래서 중간중간 어떻게 흔드는 이유가, 쉐이킹을 하는 이유가 코로니 분산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쉐이킹을 해야 되는 이유의 하나를 또 알게 되는 거죠. 자, 식물이기 때문에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요. 인산, 칼륨, 질소가 있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집어넣게 되면 증식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나 우리는 인위적으로 그걸 넣지 않고 시간으로 그걸 대신하겠다는 거 아셨죠? 시간으로. 그러니까 넣으면은 증식이 빨라지고 넣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죠? 증식 시간이. 그 생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러면 생산성은 곧 뭡니까? 이 생물의 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가격이 이렇게 싸지는, 여러분들 가시면서 혹시 뭐 이스트 선생님이나 빵 만드는데 조금만 주세요. 그럼 진짜 그렇게 되죠? 옛날에는 이게 플리시라든지 오버나이트 스트레이트법이 나온 이유가 이스트 가격이 비싸서요. 옛날에 되게 비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휴메니스트라고 하는 출판사에 다양한 음식에 대한 역사가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빵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빵의 역사라는 책의 뒷부분에 보면 그게 외국인이 쓴 건데 그걸 번역했어요. 근데 뒷부분에 보면 한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한국 편을 이제 작가가 이제 역자가 이제 조사해서 적었나 봐요. 그때 이스트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제빵 회사에서 그게 카르텔이 있을 거 아니야. 제빵 회사 카르텔이. 그 제빵 회사 그 카르텔에서 야 이거 깎아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걷어가지고 이스트 공장을 차리겠다라고 했던 기사, 그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 책에 보면. 그러니만큼 이스트의 가격이 비쌌어요. 지금 싼 이유가 뭐겠어요? 아셨죠? 바로 이런 성장 촉진제들이 들어가는 건데 그 성장 촉진제는 뭐다? 인산, 칼륨, 질소이다. 근데 이게 화합물 형태로 들어가면서 잔류물이 뭐가 남아요? 무기산이 남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으로 때우면 되는데 시간으로 때우면 또 가격은 어떻게 돼?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분들이 못하겠어요. 이스트 만드시는 분들이 못하겠어요. 다 아죠 이건. 그죠? 가격이 이제 감소한다면 그분들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은 이스트를 직접 배양하시는 분들이 소비자들이 그걸 알아요. 소비자들이 황산이산 염산이 들어가는 게 싫은구나. 그럼 안 먹고 배양하고 비싸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직접 배양하는데 의미가 있어 없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빵에 있어서의 효모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 안 돼요. 빵에 있어서 효모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퍼먼테이션, 발효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 메커니즘에는 균의 종류와 발효 메커니즘의 세 가지 매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가 균의 종류. 균의 종류에 따라서 발효의 메커니즘이 틀리다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대사성분의 총량. 발효 메커니즘이 같다 할지라도 발효, 알코올 발효냐, 유기산 발효 중에서 유산 발효냐, 초산 발효냐, 그 외에 다른 어떤 유기산 발효냐에 따라서 그 껍질의 분해가 다르고 껍질에 있는 기능성 물질이 얼마만큼 용출이 돼서 소화흡수 용이하게 되느냐가 포커스야. 이게 효모를 내가 직접 배양하냐, 공장에서 배양했느냐는 중요하지가 실은 않아요. 근데 논점을 자꾸 어떻게 가져가? 공장에서 배양한 건 나쁜 거고 내가 배양한 건 좋은 거고. 네가 배양하다가 병원성 미생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야? 치킨도 그게 안 들어갔다고 네가 어떻게 증명할 거야? 여러분들 김치를
김치를 식용과 식품영양학자들이 조사를 했더니 김치를 담근 게 딱 보니까 그렇게 중금속, 무기질, 중금속과 그 다음에 농약, 해충알이 다 있었어요. 아시죠? 이 얘기를 기사가 나오는데 왜 공론하지 않겠어요? 다 김치 먹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발효의 그 오묘함이 나오는 거야. 딱 김치를 담갔을 때는 그런 중금속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해충알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오염균들이 있었는데 발효가 딱 진행이 되잖아요. 농약이 없어져요. 중금속이 없어져요. 그리고 해충알이 다 녹아들어. 부패균이 다 죽어요. 그래서 김치를 담근 다음에 바로 김치 냉장고로 집어넣어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먹으라고 해요. 이것은 와인, 우리가 와인을 담글 때 포도 있잖아요. 포도 씻을까요? 안 씻을까요? 안 씻어요. 아셨죠? 안 씻어요. 똑같아, 입장. 그러니까 숙성을 시키면 그 물질들이 다 사라져요. 이게 발효의 오묘함이에요. 오묘함. 아셨죠? 발효의 오묘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퍼먼테이션에 초점을 맞춰야지 다양한 그 발효, 그래서 그 다양한 발효를 뭐라고 한다? 멀티 퍼먼테이션, 다중 발효에 초점을 맞춰야지. 실은 균을 뭐 네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냐는 중요하지 실은 아닌 거다. 근데 이러한 얘기는 지금 시점에서는 공론화하기에,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사는 학계가 아니에요. 아셨죠? 학계에서는 이거 다 아는 사실이야.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는 학계가 아니라 어디에 노동부 산하교육이란 말이야. 이걸 가지고 이런 어떤 개념을 빵에다 탑재시켜서 내가 프로모션 했을 때 고객이 설득이 되겠느냐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설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부각을 시키는 게 요령이지, 돈 못 버는 애들이 꼭 그래. 많이 아는 거랑 돈 버는 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럼 학자님이 대기업을 운영하시지. 아니잖아. 학자님이 조용히 찌그러져 있잖아. 그죠? 골방에 찌그러져 있어야지, 학자님은. 그죠? 나대면 죽어요. 왜? 그렇지 않단 말이야, 장사는. 그게 얘기하면 비즈니스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마케팅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진실이라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 듣고 싶은 얘기 해줘야지, 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찾아보면 다 나와. 멀티 커머데이션 하죠? 벌써 몇 년 전에 나온 얘기고, 몇 년 전에. 그래서 이 퍼먼테이션의 메커니즘이 중요한 거지, 이 컬처 있으냐, 와일드 있으냐, 아주 중요하지 않는 요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이거 또 유튜브에 올리면 또 이상한 애들 많이 댓글 달게 공부하라고 이런 이상한 소리 한다고 댓글 달면 곤란한데. 댓글 달지 마세요. 가르쳐. 듣기 싫으니까. 듣기 싫으니까. 글 달지 말고, 보지 말고 스킵하든지. 안 보면 되니까. 자, 아셨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효모는 이제 빵이 있어서 볼륨이야, 볼륨을 결정. 빵이 숙성이 많이 되면, 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가지? 부푸는 거잖아, 부푸는 거. 근데 효모를 이용하면은 부푸는 게 어떻게? 크단 말이야. 부푸는 게 크면 가볍고 부드럽죠. 질감이 훨씬 좋죠. 그래서 효모가 단순히 그런 거지. 효모는 밀가루 성분을 효과적으로 분해시키는 거예요. 밀가루 성분을 효과적으로 분해시키는 균은 유산균과 초산균. 좀 이따가 유산균과 초산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유산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합니다. 빵 만들 때 유산균을 이용해서 빵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유산균을 이용했더니요, 요거트 부분을 끓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산균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어떻게 부풀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유산균과 효모균이 어우러져서 빵을 이렇게 분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유산균의 종류에 따라서는 100% 유산만 만드는 유산균 말고도 유산도 만들어내지만 이산화탄소도 만드는 유산균, 즉 부풀릴 수 있는 유산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산균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아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용하는 그 유산균의 종의 이름 정도는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셨죠? 어떤 유산균의 종을 가지고 아까 효모균에서 우리가 어떤 효모균을 이용하는지 이제 말씀드렸죠. 공정계용은 사카로미세스 세르비시에고, 이제 그 다음에 자가제 같은 경우에는
도미넌트 이스트 오브 플로라 이렇게 해서 이걸 적어놔야 돼요. 적어 놓으셔야 돼요. 할 때 네이밍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박테리아는 이제 세균이고요. 세균인데 세균의 형태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구로 된 코커스, 그 다음에 막대기형으로 된 바실러스, 그 다음에 나선형으로 된 스파이럴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빵에 사용하는 균은 이제 막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형이라 해서 이제 바실러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대사산물을 이제 뭘 만드냐가 중요한데 대사산물을 락틱 애시드를 해서 락틱 애시드 유산이죠. 락틱 애시드 바실러스 유산을 만드는 세균류를 유산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산균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발포형 유산이 있습니다. 발포형 유산균이 있고 발포를 하지 않는 비발포형 유산균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요. 발포형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비발포형은 이제 어디에 이제 기생하는 유산균이냐면 동물의 장에 기생해요. 동물의 장에 기생하니까 장에는 산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기성 상태에서 배양이 이루어지고요. 이 장에 있는 유산균은 이제 포도당을 먹이로 하는데 이 포도당을 직접 먹이로 해가지고 100% 뭘 만드냐면 락틱 애시드라고 해서 유산을 만들어내요. 유산을 다른 말로 젖산이라고도 하거든요. 젖산을 만드는 이걸 가리켜서 이 균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호모 락토 바실러스라고 불러요. 호모 락토 바실러스. 네, 소금 젖산이에요. 그래서 호모 락토 바실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발포형 유산균은 식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일, 식물의 잎이라든지 줄기, 과일 껍질에 존재하는 유산균으로서 포도당을 먹이로 했을 때 뭘 만들어내냐면 이게 또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발포형 유산균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이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에틸알코올과 그리고 젖산을 3분의 1씩 만들어내는 유산균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포도당을 먹이로 해서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에틸알코올과 그리고 젖산과 초산을 만드는 유산균이 또 있습니다. 그 유산균이 또 그래서 이제 이 유산균은 이제 식물의 껍질, 과일 껍질 쪽에 있기 때문에 이걸 무슨 유산균이라고 얘기하냐면 식물성 유산균, 그러니까 동물의 장에 있으면 동물성 유산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학명이 뭐냐면 헤테로 락토 바실러스라고 헤테로락토 바실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여기서 이 에틸알코올과 젖산만 만드는 그런 유산균이 있는가 하면 초산도 만드는 유산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균에 따라서 어떤 유산균에 따라서 빵 맛이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한 4가지 정도의 유산균이 작용한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저희 연구원들도 연구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2가지가 있는데 브레비스라고 하는 종, 헤테로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라고, 이 브레비스가 종이에요. 브레비스라든지 플란타눔이라고 하는 종이 대표적인 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유산균, 그러니까 부풀리는 목적, 그러니까 유산균을 2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조남기 교수님께서는 동물의 장에 있는 유산균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젖산으로 만들고 이 젖산을 이용해서 단백질 숙성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반면에 우리는
우리는 발포형 유산균을 이용해가지고 그 식물의 이제 곡류의 껍질에 있는 발포형 유산균을 가지고 이산화탄소도 만들고 에틸알코올도 만들고 초산도 만들어요. 초산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숙성도 시키면서 그러면서 부피 편철도 같이 병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상용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발포형 유산균은 천연 반죽 개선제, 그렇죠? 천연 반죽 개선제로 쓰는 거고요. 요거는 빵의 탱창, 천연 반죽 개선뿐만 아니라 빵의 볼륨을 확보하는 종으로도 쓰고 있다.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러한 종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안 부르죠. 헤테라크마시더스 브레비스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것을 샤워종. 이것을 뭐라고요? 샤워도우라고 부르죠. 샤워도우라고 부르죠. 샤워도우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샤워도우와 이제 동일어로 르방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르방은 발효종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발효종. 저는 발효종입니다. 발효종. 그래서 이 발효종은 종의 종류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샤워종은 샤워도우, 발효종은 샤워도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원종도 발효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샤워도우보다는 저는 르방은 좀 더 넓은 의미, 아셨죠?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샤워종은 샤워도우로 이렇게 샤워도우로 얘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암기하시면 좋겠어요. 헤테라크마시더스 브레비스와 플란타lum이 작용을 해가지고 빵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천연발효빵을 건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껍질 쪽에 있는 생리활성 성분 이제 소화 흡수에 있어서 가장 좋은 균이 뭐냐라고 하면 원종보다는 샤워종이 더 좋다. 이렇게 기호성은 떨어지지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초산균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초산균은 효모균이 알코올을 만들고 그 알코올이 다시 높은 온도에 존재할 때 초산균이 발현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초산균이 없어도 초산은 만들어져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초산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효모균이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알코올이 되게 고온에서 그냥 대기 중에서 산소와 이제 결합을 하면서 산화가 돼가지고 초산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산균이 만들기도 합니다. 또 발효하는 과정에서 초산균을 발현시켜서 초산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 신맛이 아주 강렬한데 이런 강렬한 신맛의 빵은 그냥 빵 자체를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유포기를 수용시키는 보조제로 쓴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 소시지 만들 때 독일에서 소시지 만드는 장면이 또 TV에 나왔거든요. 옛날 방식으로 파머 소시지죠. 팜 치즈가 있듯이 팜 소시지가 있어요. 옛날에 시골 작은 오두막에서 할머니들이 만드는 방식인데 여기 보면 돼지고기를 이렇게 갈잖아요. 돼지고기를 갈면 쉽게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살균과 숙성의 목적으로 호밀 샤워종을 갈아가지고 거기서 넣어서 버무려서 나악한 소시지를 만드는 장면이 TV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결착제 효과, 그러니까 소시지와 소시지, 고기와 고기를 이렇게 붙여주니까 그러니까 소금을 집어넣고 이렇게 많이 시대도 결착력이 생기지만 빵가루를 집어넣으면 결착력도 생기고 또 소독하는 효과, 소독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균에 대한 설명,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효모균과 유산균과 조산균을 같이 설명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서 이론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